등가 선형 해석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집안의 거동은 비선형, 비탄성인데 이것을 등가 선형으로 근사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지방공학 분야에서 집안의 비선형성과 비탄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됐고 특히 에, 비선형성이란 것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비선형성이란 것을 의미하고요. 집안의 전단 탄성 계수가 지진 하중을 받는 동안에 변형률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단 탄성 계수가 변형률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단 탄성 계수에 영향을 주는 8개 인자로 해서 리차트 1975년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동적 성분, 동적 진폭, 그 다음에 유응력, 간극비, 입자 특성, 과거의 시간 응력, 과거의 응력 이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단 변형률을 구하는 시험에서 1차적으로 고려되고 나머지 가진 진동수, 포화도, 온도 등은 간접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선형이 아니라 비탄성 고동이란 하중을 가해줄 때랑 빼줄 때 서로 고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에너지 소산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집안의 비선형성과 비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풀이의 변환을 사용해서 어, 그 풀이의 변환을 사용하는 자유장 해석에서는 등가 선형 해석을 통해서 비선형 동적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등가 선형 해석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비선형성과 비탄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풀이의 변환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선형합 이론을 사용해서 선형 이론이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정밀하게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가 선형 해석이란 것은 집안의 비선형성과 비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선형 해석을 사용하여 근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선형 해석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근사적으로 집안의 비선형성과 비탄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가 선형 해석은 집안의 비선형성과 비탄성을 선형 해석으로 반복적인 선형 해석으로 근사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단 탄성 계수가 각 사이클마다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 다 구할 수 있고 전단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단 탄성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단 탄성 계수와 등가 감쇄비를 정규화해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normalize. 자, 이게 전단 응력과 변형률 이렇게 하중을 제하할 때랑 제하할 때 서로 다른 비탄성적인 성질을 주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산, 감쇄 소산이 발생하고요. 이 소산 면적을 사용해서 등가적으로 점성 탄성, 점성 감쇄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형률에 따라서 그 탄성 계수와 감쇄비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최대값 탄성 계수와 로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값이 1이 될 수 있게 전단 탄성 계수비 normalize 그 정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등가 선형 해석에서 반복적인 절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반복적인 절차를 사용할 때 매번 변화하는 전단 변형률에 해당되는 전단 변형률이 계속 요게 전단 변형률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어떤 한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값을 유효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고 유효 전단 변형률은 일반적으로 최대값의 65%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의 65%를 일반적으로 요 값을 감마 이펙티브라고 하고 최대값은 감마 맥스. 예를 들어서 감마 맥스가
0.02%라고 할 때 이펙티브 값은 이러한 경우에 이펙티브 값은 65%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감마 이펙티브가 계속 필요합니다. 다음 것은 거기 등가 해석 순서도를 나타내고 절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쉐이크 91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등가 선형 해석 절차와 순서도를 잠깐 봐보면요. 그래서 그림이 좀 작긴 한데요. 위에 그림은 전단 탄성 계수가 변형률에 따라서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요. 밑에 그림은 등가 감쇄비가 어, 전단 변형률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전단 탄성 계수와 감쇄비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프로그램을 다 돌려보면요. 요 가정된 값으로 돌려보면은 변형률을 구할 수 있고 최대 변형률의 65%를 유효 변형률이라고 하죠. 유효 전단 변형률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했고요. 그 유효 전단 변형률 값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상에서 해당되는 전단 탄성 계수와 감쇄 빗값으로 다시 돌립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해석, 선형 동적 해석을 하면은 거기서 다시 해석 결과로 얻은 최대 감쇄 전단 변형률의 65%를 유효 전단 변형률로 사용을 해서 그 값에 해당되는 다시 전단 감쇄비와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단 탄성 계수와 전단 변형률에 따른 감쇄비를 반복적으로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값이 실질적으로 이전 값에 비해서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값보다 한 5%에서 10%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수렴했다라고 해서 그 값을 추정된 등가 전단 탄성 계수와 감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해 가지고 그 집안에서의 변이값과 응력, 그 다음에 변형률 값을 등가로 구하게 됩니다. 인절 인공지진입니다. 인공지진의 작성 방법.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인공지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초기 인공지진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실제 지진을 초기 지진을 쓰든지 아니면 인공지진을 새로 작성해 가지고 사용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진을 초기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파를 랜덤 진동 이론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원, 전달 경로, 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랜덤 진동 이론을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공학자들은 1번 방법, SIMQK 같은 1번 방법을 사용해 왔고요. 지진학자들은 2번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공학자들이니까 1번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인공지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SIMQK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근래 들어서는 실제 지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진을 가지고 목표 응답 스펙트럼과 매칭, 부합하게 만드는 방법은 스펙트럼 부합이란 게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스펙트럼 부합을 주파수 성분 조정이라고 했고요. 스케일링을 진폭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 부합이란 것은 목표 응답 스펙트럼에 잘 매칭되도록 시간 이력의 진동수 성분을 조정하는데,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성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 스케일 팩터를 곱해 가지고 아예 진폭을 조정해 가지고 어떤 평균값이 그 설계 스펙트럼 목표 스펙트럼 이상이 되게, 그래서 성분들은 X, Y 성분을 SR, SS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펙트럼을 부합시키는 거, 시간 영역상에서 부합시키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RSP 매치가 있고요. 예, RSP 매치에는 뭐 여러 가지 웨이블릿을 추가해 가지고 인공 시간 이력을, 계측 시간 이력을 이렇게 약간씩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측 지진의 응답 스펙트럼은 목표 응답 스펙트럼과 유사해야 하고요. 또한 그 위상 특성이 이렇게 매칭을 한 후에도 크게 변하지 말아야 된다. 위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긴 형상이 스펙트럼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형상이 원래 지진하고 변형 후 지진이 거의 겉보기가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튈 때 같이 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변화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이거를 쉬프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쉬프트 시키는 거 없이 그 피크 값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부합 방법은 일반적으로 진동수 영역 방법, 시간 영역 방법, 그 다음에 랜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그 진동수 이력 방법은 풀이의 진폭을 조정하고 뭐 약체체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어, 목표 스펙트럼에 정교하게 부합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형 부합시키고 난 다음에 매칭하고 난 다음에 거기 생긴 형상을 보면은 원래 지진 형상이랑 전혀 다른 형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간 이력, 시간 영역 해석 방법은 특정한 주파수 성분만 고치기 때문에 보정함수를 사용해서 정교한 부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력의 왜곡이 적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론이 복잡하다, 이걸 사용하려면. 응답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시간 이력을 생성하는 방법 중에서 랜덤 이론, 무작위수를 생성해 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 1인데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CQK의 기본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진 생성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인공지진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의의 랜덤, 이러한 조건들, 랜덤한 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포락 함수를 씌워 가지고 지진해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랜덤 생성되는 거기 지진파의 진폭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진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보면요. 스펙트럼, 응답 스펙트럼 혹은 스펙트럼 밀도 함수에서부터 이렇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폭을 개선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진동수 성분, 그 다음에 위상차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위상차 이런 것들은 랜덤 0에서 2파이 사이에 무작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I 값은 포락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평가형 지진파, 요거는 이제 건축 거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왔던 시설물의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건축물에 관련된 건데요. 위에서 점이 찍혔나? 하나 관련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가 빠졌네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을 조정하는 경우, 좀 전에 스케일링 하는 경우는 평가 지진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에 생성된 스펙트럼이 1.3배 90%, 그 다음에 주파수 성분 조정, 좀 전에 스펙트럼 매칭이라 부르죠. 이런 것들은 1.3배에 110%, 그 다음에 부지 응답 해석인 경우는 1.3배 80%로 하되, 그러니까 가장 여기에 밑에 이제 주파수 성분 조정이 가장 보수적이고, 그 다음 보수적, 가장 덜 보수적인 건데요. 다만 지진파 평균값의 평균 스펙트럼의 최대값이 구조물 고유 주기 0.2초와 1.5배, 고유 주기의 0.2에서 1.5배 사이 밖에 위치할 경우는 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컨서버티브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S1 지반 조건에서는 계측된 지반 기록을 사용하되 SRSS의 평균값이 1.3배와 비교해서 80% 이상, 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요 앞에 거는 첫 번째 해당되는 거. 그 외의 구간에서는 1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속도 일정 구간은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이게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80%, 나머지는 100%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조 기준이 이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2019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 스펙트럼 진폭을 하고 난 다음에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정하는 방법은 이제 다중 감세 고려하기 힘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응답 스펙트럼을 거기 가속도를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고 난 다음에 푸리어 트랜스폼을 이렇게 그 응답 스펙트럼, 목표 응답 스펙트럼하고 지금 현재 응답 스펙트럼 진동수 성분별로 이렇게 더하고 빼가지고 더해주고 다시 이렇게 거기 역풀이의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하고요. 계속 요거를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수렴할 때까지 수렴을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응답 스펙트럼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웨이블릿을 사용해서 거기 시간 이력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측 지진을 가지고 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만들 때 계측 지진을 약간씩 수정하는 것을 웨이블릿을 이렇게 약간씩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렴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요. 1978년 이후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 왔고, 기본 이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겟하는 그 집안 운동하고 지금 현재 집안 운동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응답 스펙트럼 상에서 이놈을 응답 스펙트럼 만든 거랑 타겟을 응답 스펙트럼으로 만든 거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더라. 이 차이를 어떻게 구해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 차이는 요놈하고 시간 이력상에서의 차이하고 거기다가 어떤 웨이블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 역방향 충격 응답 함수입니다. 역방향 충격 응답 함수를 곱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걸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역방향 충격 응답 함수, 요거 웨이블릿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거기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역방향 충격 응답 함수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시그널 값이 다음과 같은 시간 이력이 있고, 근데 이거 시간 이력을 응답 스펙트럼을 해봤더니 원래 우리 목표 응답 스펙트럼은 이건데 여기서 어떤데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주파수 성분 혹은 요 주기 성분에 대해서 요 정도의 차이 값이 있으니까요. 요 차이 값은 델타 요거고요. 그러면 어떤 값을 곱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곱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요 역풀이의 충격 응답 함수 웨이블릿을 사용해서 요 값과 요 값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이 뭐를 구하냐면은 델타 요거 요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요 값을.
오케이. 요 값을. 그다음에 요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값을 여기다 더해주게 되면은 보정된 시간 이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보정된 시간 이력을 다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이전보다 요이가 보완이 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블릿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요 값을 구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값을 원래의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타겟 원래 지금 현재 트라이얼로 구했던 것에 이 값을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타겟 시간 이력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이력은 이러한 관점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델타 SA를 다 고려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응답 스펙트럼을 구해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타겟 스펙트럼에 근접해진다. 근데 앞의 방법을 충격 응답 함수, 가속도 충격 응답 함수를 사용했을 경우하고 근데 그것을 웨이블리스로 사용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역방향 충격 응답 함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요것을 적분하고 다시 적분하게 되면은 가속도를 거기 변이가 되는데요. 어떻게 발산하는 게 됩니다. 변이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도 제자리에 돌아온다라는 기본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이게 편향과 아, 이동, 드리프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양쪽에다 이렇게 놔가지고 테이퍼드 한 것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것도 더 계산해 버려가지고 속도와 변이를 구해도 항상 0으로 이렇게 편향된 게 없는 이렇게 드리프트 된 것이 없는 이러한 웨이브릿을 제시를 했고 이 웨이브릿이 지금 RSB 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웨이블릿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도 웨이블릿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웨이블릿이라 부릅니다. 입같이 생겼잖아요.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밀도 함수, 우리가 PSD라고 그러는 거, 파워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왜냐하면 요거 파워 스펙트럼은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동수별로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엄격한 규정에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보정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해가지고 계속 보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응답 스펙트럼은 매칭이 맞춰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파워 스펙트럼 타겟 목표 있고 요것에 한 80%인가요? 이 정도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맞춰지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최대값을 보정하는 것이 보통 저렇게 스펙트럴 매칭 주파수 조정을 하게 되면은 PGA 값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보정해주는 테크닉이 있고요. PGA 값 초과했다 그러면 끊어가지고 뒤로 뒤집어 주는 거, 모자란다 그러면은 PGA 값 맞춰주는 거,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응답 스펙트럼을 구해보면은 응답 스펙트럼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반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거기 조작을 하면 할수록 매니퓰레이션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실제 계측한 지진하고는 다른 형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적게 조정하는 게 좋고요. 어, 뭐 가능하다면은 적게 조정 보다는 아예 스펙트럼 매칭하는 것보다 그냥 원지진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델타 D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 해석을 하는데 계측 지진이 요즘은 0.005, 엘센트로 할 때는 0.02초 정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진동수를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단주기 성분을 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이 델타 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작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차 진동수
필요 없는 거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로페스 필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원자력 분야에서는 33Hz까지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50Hz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렴의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수렴을 응답 스펙트럼하고 부합되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증가를 시켜가야지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해야지 일반적으로 수렴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큰 값을 한꺼번에 확 버렸다가는 수렴성이 망가질 수가 있다.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ymQK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다음과 좀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여기는 스펙트럼이라기보다는 PSD를 매칭시키네요. PSD 옵션 1, 2, 3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매칭시킬 수 있고요. PSD를 매칭시킬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 시스템 연구실에서 SymQK의 코드와 매뉴얼도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락함수 i라고 부르는 거죠. 좀 전에 i에다가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한 것을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진이 나타난다. 이렇게 포락함수 이렇게 지진상에서 씌우는 함수죠. 증가하는 거, 강진 지속 구간, 감소하는 구간. 어떤 거는 익스포넨셜 함수일 수도 있고요. 컴파운드 합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